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일대 종사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8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고와 하나님의 방송 월급쟁이들의 연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7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인틴의 쓰레기 이제 얘기입니다. 무슨 쓰레기? 요즘 쓰레기 유행이던데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한번 엎어고 이렇게 묻어가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참 묻어가는 거 좋아해요. 묻어가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사연 소개해 주세요. 아니 사연 소개 전에 항상 그 해외 연애 우리 소개하잖아요. 국내 연애 중에 당신이 꼭 소개해드릴 뉴스가 있는데 왜 소개 안 해요? 어떤 거요? 조정치 씨 결혼하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은 부끄러워서 참아. 내 소식은 내가 얘기 못하겠더라. 훈종이가 턱시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 훈종이 녹음한 데 갔는데 정인 씨가 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그 녹음하는데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정인 씨잖아. 나한테 자꾸 밖에 있는 PD님 보면 설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설레었잖아. 어쨌든 우리 정인 씨 남자 잘 만났어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우리 정인 남자가 씨. 딴 것만 해도 얼굴이. 아니 근데 최근에 우리가 그 엘르 화보를 찍었잖아요. 네네. 그 화보 사진 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꿈에 넣으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둘 다. 둘 다 촬영용 화장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저 사과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두산이 우승을 하네 어쩌네 깝치다가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위로와 조롱의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뭐 너무 설레발을 그럴 떨어가지고 수도 있지 뭐. 결국은 삼성만 좋은 일 시켰네. 근데 뭐 두산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는 두산이 몫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드라마는 두산이 먹고 결과는 삼성이 먹고 뭐 나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우리 광민영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대표로 광민영 씨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PD님들 제목입니다. 내 돈이랑 시간 물어내라 이것들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호회를 냈는데 이미 주말에 김기를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를 보신 우리 광민영 씨를 비롯해 여러분들을 제가 뽑아서 상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과드릴 거는 원래 저희가 오늘 올해 놓친 영화 특집으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하고 일대 종사를 하기로 했는데 영화를 2편 볼 시간이 안 돼서 일대 종사만 하는 걸로.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야 개판. 정말. 뭐 이거는 뭐 사과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더 개판돼? 개판이 개판.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그 대신 다음에라도 꼭 하겠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다음 주 할지도 몰라요. 바로. 다음 주나 다다음. 뭐 요즘 영화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11월이 그 가장 비수기죠. 저는 어떤 그 짓을 했냐면 아침에 호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호회 방송을 말고 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공범을. 내 돈 내고 봤어요. 후회했습니다. 김기라니까. 그래서 왜 봤어? 3분여간에 김은정 PD도 봤잖아요. 그래. 잠깐 이거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승훈이 계속 저 쪽쪽거리고 있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줄거리 속에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가면 뭐냐면 어릴 때 납치를 당해서 유아 때 모를 때 그냥 아기 때 납치를 당해가지고 자기 친부가 아닌 김갑수 밑에 손예진이 커요. 근데 손예진 그 김갑수가 아주 족 같은 양아치 그 처남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돈을 협박해 쓰느려고 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 자기 그 왔다 갔다 하던 그 산부인과 병원장 아들을 또 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여요. 근데 그 사건은 묻힌 채 15년이 지나가요. 공소시효가 이제 하루하루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손예진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빡 돌아가지고 아빠랑 다이다이를 쳐요. 그래서 아빠는 죽고
손예진이 약간 반병신이 되고 끝입니다. 뭐 이런 줄거리. 간단하네. 간단하죠. 굉장히 하지만 간단하네. 정확하잖아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봐야겠다. 제 줄거리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요, 전혀 정확해요. 없죠. 정확하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집어줬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반전이 아닌데 계속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 왜 반전이지 싶은.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면 잠시 아연 실색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키 큰 스머프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장신의 스머프. 자꾸 소인국이라고 우기는데 다 180이에요. 여기 소인국 맞다 그러는데 다 180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뭐 절대 반전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선도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이게 줄거리 소개만 들어봤을 땐 재밌을 것 같아요. 보세요. 보세요. 네. 공범 어쨌든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짧게나마. 네. 아유, 아니, 했네. 아니. 했네. 김은종 PD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하고 1대 정서 다음에 할까? 손예진의 베스트 3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예진 씨가 영화를 은근히 많이 찍었다. 많이 찍었어요. 의외로 영화 배우야. 탤런트가 아니야. 텔레비전 탤런트가 아니야. 은근히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손예진의 정말 진가가 발휘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차태현과 손예진이 나온 이윤주가 나온 연애소설. 그 영화 아시죠? 정말 이 영화 정말 이한 감독인가요? 정말 멜로를 잘 찍는 감독인데 묻혀 있는 걸작까지는 몰라도 묻혀 있는 보물 같은 영화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보물이요. 이 영화 만약에 연애소설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공범보다는 한 4배 정도 낫습니다. 에이, 40배. 뭐 훨씬 낫. 훨씬 재밌어요. 이 저 연애소설도 멜로 영화지만 그 안에 약간 어떤 추리 코드 같은 게 좀 들어 있거든요. 살짝 궁금증을 유발하는 훨씬 재밌습니다. 아니 그 공범 얘기를 해주셔야죠. 공범이요. 거예요, 지금. 공범이요. 나 근데 지난주에 공범 얘기 다 했는데 호회에서 공범은 이번 주에 지난주 아니에요. 공비입니다. 이번 주에. 그냥 공비입니다. 김기다. 감기만도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김갑수 씨 연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동어반복적인 연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봐도 똑같은 연기니까 그 요새 김갑수 씨 연배, 김윤석 씨 연배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배우들이 다 동어반복적인 연기하시는데 그거 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뭐 함부로 이런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연극 무대 출신들 네네. 또는 그 연기를 잘한다고 처음에 네네. 이제 뭐 캐스팅돼서 영화 설경구 씨, 그런 김윤석 씨, 분들이 황정민 씨 이런 분들 가장 위험한 지점이 거기예요. 음. 너무 색깔이 강하고 음.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MSG라서 MS라서 밍밍해야 그런 되는데. 부분이 있어서 빨리 그 벗어나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연기를 하는 순간 모든 역할이 동일해져 버린다는 거죠. 송 PD 그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는데 그래서 공감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죠. 이런 인간이에요? 새끼 보지도 않고 이런 지금. 인간이에요. 여러분 분들은 지금 이런 인간을 만드는 방송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손예진 씨 연기로 넘어가서 손예진 씨 연기를 얘기를 해보면 손예진 씨가 사실 저는 굉장히 공범 보셨어요? 아니요. 수진 씨 연기 얘기해 보죠. 그래요. 그 저는 한때 이렇게 신트로이카라고 그래서 21세기 초반에 김태희 씨, 손예진 씨, 한가희 씨 요 세 분이 예전에 왜 정윤이 뭐 이런 식의 그 트로이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은하 뭐, 그 다음에 예. 또 있었죠. 그런 식으로 신트로이카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가희 씨가 빨리 결혼하고 김태희 씨가 분노, 눈물, 화남 이거를 모든 거를 똑같은 연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트로이카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배우로서 살아남은 것이 손예진 씨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손예진 씨가 좋은 작품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범이 아주 그거에 절정에 달한 것 같은데 잠깐 공범 보셨어요? 아주 그 새끼 안 봤는데 막 돗자리 깔아야 돼. 그 여러분들 그 이승훈 PD가 추천한 책들이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책들이 있죠? 일본 만화들. 책들? 일본 만화들 뭐 있죠? 막 12권짜리 막 이런 거.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요. 이승훈 PD 정확하네. 공범에 대한 리뷰가 정확해. 정확해. 하여튼 그래서 손예진 씨는 좀 이제 그 작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지금까지 자신이 골랐다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면 지금까지 매니저분이 골라줬다면 그 매니저가 아닌 다른 분이 고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작품 선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 아까 연애소설도 그랬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거 이후에 그러니까 21세기 초반 이후에 손예진 씨가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많이 못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손예진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라면은 네.
이런 작품들을 고르는 거는 본인의 선구한 탓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배우가 예를 들어서 힘이 없다. 주어지는 작품만 해야 되는 배우라면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예진 정도면은 선구안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본인 탓도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승훈 본인이 다른 골랐으면 사람을 골라야 딴 사람을 고르게 그러니까. 하고 매니저가 골랐으면 다른 매니저가 자신의 고르게 탓도 되는 있다라는 거야. 아유 이게. 무슨 물론 자신의 탓이죠. 왜냐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어느 손예진 정도 정도는. 급인데. 근데 급이 되기 언젠가부터 때문에. 손예진 씨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 시나리오 최근 보는 한 힘을 좀 길러야지. 2년간의 손예진 씨가 초이스한 작품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오싹한 연애였어요. 그거 정도 빼고는 다 별 3개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찍어요 손예진 씨가 영화를. 그 드라마가 순작이 뭐였죠? 많아요. 저 감우성 씨랑 나왔던 연애 시대였나요? 연애 시대 맞아요. 그것도 한참 전 영화인데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그런 거 할 때만 해도 손예진 씨가 그냥 반짝반짝하죠. 했잖아요. 손예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볼만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아니 근데 없는 공을 잘 못 골라서 그렇지. 아주 연기는 힘은 있어요. 잘해요. 연기 잘해요. 연기는 잘하는데 공을 못 고르니까 아니 공법에서 연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내기 보셨어요? 에이, 말해 뭐해? 그래요. 근데 진짜 이번 공범 같은 경우도 손예진 씨 연기에 흠을 딱히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내러티브의 문제지. 전적으로 각본을 잘못 고른 네, 거잖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에게 기대해야 될 건 각본 고르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예진 씨의 각본 고르는 눈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이재익의 윤리감각과 비슷한 그런 아니죠. 느낌이 좀- 권칠인 감독의 작가 감각하고 비슷한. 권칠인 감독이 작가를 감독님. 네. 하여튼 자 지난주에도 그 일요일날 감독님과 그 성담동에 있는 치맥이라는 그 호프집에서 네. 이름이 어. 치맥이야? 예, 팟캐스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네. 아,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냥 뭐 잘 듣고 있다고. 정말 잘안 들으셨으면 권칠인 좋겠네. 감독님은 내가 봤을 때는 사리가 나올 것 같아. 자, 몸에서. 그럼 여기서 아. 저 영화 공범 볼보 별점 가도록 하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영화 공범과 관련해서 볼 일본 소설은 뭐가 있나요? 괜찮아 영화 일본 소설. 공범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공소시효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그 뭐였죠?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몽타주 편 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소설가의 6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이제 그 유괴범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진짜로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몽타주랑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몽타주랑 구조가 비슷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하여튼 이 63. 소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읽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저는 별점은 1개 반 드리고요. 하지만 그 근원 목소리랑 연관지어서 보다 보면 영화 한 70%까지는 재밌어요. 3분의 2까지는 재밌어 정말로. 재밌다니까. 근데 그 뒤에 나머지 3분의 1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영화를 끊는 것도 약간 방법이에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네네.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에서 영화를 그만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막 총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알고 보니 초능력자라서 총을 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런 별을 느낌이죠. 반 개 더 드린 이유는 원래 1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원 목소리와 그 연계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든다는 그 실험적인 시도는 네. 신선했어요. 그놈 목소리 조감독 출신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감독 감독이. 출신이죠. 예. 그 제작자가 그리고 또 제작자는 또 박진표 감독이고. 감독이죠. 이 그분이 또 영화의 제작자는. 심지어 SBS PD 출신 그쵸, 선배님이시라는 그것이 알기 싫다냐? 그것은 알고 싶다냐? 그것도 알고 싶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싶다. 아, 우리 별점 또 볼보 저 별점 전 2개 2개. 드리고 보지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지 말 드리고요. 음. 별점 하나 반인데 그냥 우리나라 영화라 반 개 더 드리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정확해. 보지말에 한 개 반? 정확한데? 영화 2번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저 오늘 방송 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다 다 끝냈네요. 다 끝냈네요. 여러분 약속 지켰습니다. 저희는. 안녕. 이따가 야 지금 성대모사 한거 같아. 너랑 비슷해.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 내가 보기에는 쟤 지금 사포 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래요. 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또 형님이 메일 한 통 주셨습니다. 분당에서 형님이 이성일 형님께서 성일이 형. 안녕하세요. 분당에 서식하고 있는 71년생 남자 낭만떼지입니다. 낭만떼지가 뭐야? 웬만해서는 메일을 안 보내려고 하다가 여러분과의 인연이 너무 깊어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선배이자 형님이니 말을 놓겠습니다. 말라도 되죠? 뭐 말 놓는 거 자유지 뭐. 니들도 말로 오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되니? 그래 고맙다. 난 너희들 회사 선배야. 몰랐지? 우리 회사 선배래요. 우리 회사라고 말하면 그
SBS를 얘기하는 우리 건가요? 회사. SBS. 94년도에 KBS랑 MBC는 서류에 떨어졌고 SBS는 서류는 합격했는데 필기에서 떨어졌어. 선배인가요?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따지면 엄청 많겠죠 선배들이. 그러네. 서류를 합격했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한 여자 5,000명이랑 잤네요. 서류는 합격했대. 10만 SBS인 중에 하나네요. KBS랑 MBC는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과생이라고 그냥 떨어뜨리더라. 젠장. 그건 본인만의 과연 생각이에요. 이과생이라 떨어뜨린 걸까요?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아 성일이 형 과연 이과생이라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런 거 있잖아. 여자한테 들이대서 채웠는데 쟤는 너무 나를 좋아해서 나랑 감히 못 사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많이 부담스럽구나. KBS랑 MBC는 나쁜 놈들. SBS는 그나마 낫다. 시험은 봤으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 같아. 형, 제가 형한테 주제넘게 한마디 충고 드릴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 아니, 고맙다. 전 투고 드릴게요. 그래, 계속 고맙다. 그렇게 사세요. 그래 고맙다. 자 너희들 선배 맞지?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10만 SBS인 중에 하나라니까. 맞지? 5,000명의 여자를 섭렵한 저로서는 예스. 오케이 선배 맞는 걸로. 우리 성일이 형 이성일 선배님께서 자 그러면 한 사람씩 한번 DB 파보자. 제이가 형이야. 네, 형. 그래 고맙다. 너 요즘 글 쓴다고 하던데 대박이다. 나 예전에 넷띠양 알지? 알지. 넷띠양에 알아주는 웹 작가였어. 형님, 어. 여기저기 다 선배신데요? 알지 넷띠양. 알죠. 예전에 망한데. 알죠. 하지만 90년대 후반에는 잘 나갔었지. 거기에 내가 소설 시리즈를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었다. 이분 제 친형 아닌가요? 진짜 제 캐릭터랑 겹쳐. 이성일 형님 네. 분당에 사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렸는데 빨리 올려달라고 게시판이 폭주했었지. 일본 소설을 우라카이에서 잘 올렸거든. 근데 얘들이 잘 모르고 재밌다고 하더라고. 제 얘기는 나한테 기초만 다시 배우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제 얘기 나하고 기초 다시 한번 공부 좀 할까? 네. 짝? 네. 그래. 다른 거 하지만 무조건 19금 에로로 가라. 네. 소설계의 복만대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네. 내 형 도움 필요하면 소설 초고 쓰고 나한테 보내. 내가 좀 고쳐줄게. 네, 시발로마. 자, 우리 성일이 형의 첫 번째 DB판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야, 이 형 자. 굉장한데? 자, 다음 상당한데? 갑니다. 승훈아, 형이야. 네 형. 그래, 고맙다. 아니 근데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지 않아? 형 연대 진짜. 91학번이야. 형 맞지? 아니 뭐 연대 91학번 아니어도 형이 나이 많으면 나 형인 줄 몰라. 승훈아, 90년도에 원서만 쓰신 분이야. 원서만 냈어, 원서만. 절대 원서만 냈어. 야, 고대하고 서강대는 나쁘더라. 내 원서 받아주신다 안 되나? 그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 있었는데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원서를 서울대에 넣더라고. 나 서울대 떨어졌다. 저 이승훈 PD, 저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미달. 에라 모르겠다고 넣었는데 미달. 되더라고. 자, 91학번 연대 91학번인데 일지망은 전자공학과 썼는데 떨어지고 이지방 됐어. 역시나 아주 아슬아슬 떨어진 것 같아. 저기 아닙니다. 이 형 쩐다 진짜. 아니에요. 얘기해 승훈아. 아니에요. 형이 들을 자세가 돼 있어. 의용전자공학과겠죠? 이 형도 쩔지만 훈종 형도 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승훈아 학교에 소나기라는 그룹 있었던 거 알지? 손악귀요? 소나기 그룹에서 보컬을 뽑는다고 해서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우리 저 선일이 형 붙은 데는 없나요? 선일이 형 붙은 건 하나도 없어? 연대 91학번. 아니라니까. 연대 91학번 때 지원을 했다는 거래. 아쉽다. 아유 거기서 됐으면 제익, 훈종, 승훈을 PD와 진행자로서 만났을 텐데. 아니 거기서 되셨으면 당신은 SBS 오너가 되셨을 거예요.
내가 왜 보컬에 떨어졌냐고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맑대. 미친놈들 뭔가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거지. 아, 나 선우 형 때문에 지금 옷 벗었어. 우짱 깠습니다 지금 저. 더워서. 자,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훈종아. 예 형. 지금 캐릭터가 똑같거든 지금. 나 진짜로 친동생 같은 거지. 네 형이자 선배야. 예 그래요 형? 너 훈종아, 너 한영 외고 나왔지? 예 맞는데요? 나 한영 고등학교 36회 졸업생이야. 한영 고등학교. 한영 고등학교. 그때 외고가 한영 외고가 쟤네 때가 1위일 걸 아마. 우리가 2회인가 3회인가 하여튼 보통 자기 횟수는 알거든. 물론 2회인가 3회인가. 그런 게 어디냐 씨발로. 2회면 2회고 3회면 3회지. 에휴 씨. 1989년 졸업. 야 똥통 압구정고등학교도 5회인 거 내가 정확히 알거든. 2회 아니면 3회가 어디냐 정확히 근데 알지. 성일이 형 3수했네. 아니 4수인가? 89년 졸업했는데 91학번이래. 뭐가 다 안 맞아 지금. 야 너 거기 몇 회니 거기. 나 18회였지. 얘 시설 나온 얘도 지금 몇 학기 몇 회인지 아는데 너 한영 외고 나온 네가 기수를 모른다는 건 너는. 내가 홍대 부속 초등학교 20회, 그거 봐. 백석 중학교 7회. 반포중학교 14회. 너 검정고시 봤냐? 검정고시 봤네 보니까. 아니야. 이 새끼 그냥 한영이네. 외고 아니고. 후배 맞네. 성일이 형 반가워요. 한영 외고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이 새끼. 아니 너무 어깨가 넓어서 떨어진 거야. 그래 계속 좀 들어봐 얘들아. 나 때는 외고가 없었고 나 졸업하자마자 생겼거든. 잘 알지? 우리 학교 이사장이 돈독이 올라서 유치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야간 고등학교까지 거기에 외고까지 만들었잖아. 운동장은 아줌마 방댕이 전만큼 코딱지만하게 만들어놓고. 졸업하고 너 거기서 영화 체인지 찍었잖아. 맞아요. 여기 그 정준 씨 나왔던 영화 있지? 왜 김소연 씨 나왔던 바뀌는 거. 제가 볼 때 이분이 그 영화 체인지의 그 연출 막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추측은 그래요. 제 추측은 그래요. 출구 막내를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떨어진. 그래서 따라간 거야 그냥 촬영하는데. 야 계속된다. 야 배용준 알지 너네? 윤사마 배용준. 알죠. 용준이가 내 1년 후배잖아. 학교 다닐 때 간혹 봤는데 대학교 때 압구정동 아랑2에서 봤는데 목을 갸우뚱하길래 내가 웃어줬어. 선일이 형 사랑해요 진짜. 훈종아, 예 형. 너 보고 있으면 형이 마음이 아프다. 너 리플리병이야. 나랑 친했던 친구 녀석도 그 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신앙과 현대의학의 힘으로 많이 좋아졌어.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그래. 내가 저 학교 나오고 싶다고 하면 나왔다고 하면 되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했다고 하면 되고. 그래. 네 병 형이 꼭 고쳐줄게. 형 돈 많아. 성일이 형 돈 많으세요? 너가 나왔다고 믿고 있는 학교 대학원도 나왔단다. 분당이 내 나와발인데 함 와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야, 씨발 진짜 한번 가고 싶다. 진짜 선일이 형 만나러 한번 가고 싶다. 내가 근데 아슬아슬하게 못 만날 수가 있어.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못 내가 만날 수 10년 있다. 만에 처음으로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들거든 지금. 과망 이성일 선생? 야 성일이 형. 하여튼 우리 모두와의 인연이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야, 근데 1인 2역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저는 목소리 변조하잖아요. 막 제가 저기서 잘했었냐 막 이런 거 하는데 얘는 그대로 하네. 야 성일이 형 정말 대박이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남자 신정하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 훈종이가 쓴 거예요. 그거네. 그거네. 빵 터졌습니다 우리 성일이 형 덕분에. 진짜 간만에 한두 달 만에 보는 사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빵 터졌어요 읽다가. 한 몇 달 만에는 최고인데. 나 누구야 차정원 박사였나? 나 그 파워섹스 기억나고. 나 그 윗집에 그렇지, 파워섹스. 그러니까. 박사님 우리 차 박사님. 차 박사님 미안해요. 내가 저기를 옮겼어요. 날짜를 내가 내년으로 옮겼으니까 우리 내년에 차 마시는 걸로 합시다. 원래 엊그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차 박사님 얼굴 봤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좀. 그거 이후에 나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차영원 박사 이거 최고야. 그리고 또 우리 너무 감사할 분이 한 분 계세요. 미디컴 장지명님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장지명이야. 이게 왠지 지명. 초이스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지명이야. 초이스 장이야. 장지명. 초이스 하셔야 됩니다. 야. 그 이재 PD가 좋아하시잖아요. 저 지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땀을 띄지 마라, 지명아. 자, 제목 필스너 우르켈 171주년 한정판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뭐 또 울리나요? 서유미도 받았지? 야, 정말 이거 대박이야.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왔네요. 이거 사실 제 이름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받아서 우리 정서임 작가 그리고 또 우리 PD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보도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안 버리고. 세계 최초 황금빛 맥주 필스너 우르켈 탄생 171주년 기념 1리터 한정판 171병 국내 출시. 가격은 3만 원.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클 호텔 펍 시로코에서 독점 판매합니다. 한정판 구매 시 필스너 우르켈 전용잔을 증정합니다. 171년 됐네요. 이 맥주 만들어진 지. 와. 아니, 내 지난번에 이재 PD가 추천해서 먹어봤거든요. 내 맥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더라. 맛있지. 근데 이게 지금 제일 171주년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전 정말 제일 좋아해요. 이 171주년 한정판이라 맛이 정말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안 따고 있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 저도요. 연말에 따려고요. 저도 보통 이렇게 지금- 술자리가 아니, 모임 연말에 가면 따면 안 돼요. 왜요? 거기 이름이 안 써있는데 11월 29일인가 이렇게 써있던데. 내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빨리 먹어야겠는데. 야, 새끼 빨리 얘기해 주지. 오늘 먹어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모임에 양주 같은 거 많이 들고 가잖아요. 이거는 발렌타인. 가오빨이지. 근데 그런 건 흔해요, 사실. 물론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어요. 뭐 음. 30년사 이런 거 비싸죠. 발렌타인이건 자니워크 건 비싼데. 이건 뭐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맥주를 딱 달라, 들고 가서 달라. 그걸 따는 가오가. 순간 가오가 다르죠. 이게 또 가격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이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초이스장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국내 최고의 홍보회사 미디컴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미디컴 정말 훌륭한 회사죠. 그래요? 당신 공모 받다면서요. 아니 미디컴이 훌륭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최고의 홍보 회사긴 한데. 너 거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형이야 초이스장. 형이 선배야.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원 성별여 25세와 함께 혜원이 시네타운 19 아주 재미있게 듣고 혜원아 있습니다. 오빠가 선배야.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어쨌든 우리 초이스장과 우리 혜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원아, 너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린 잔 거야. 아슬아슬하지도 않아. 그래요. 진짜 감사드리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 앞으로 제 이름으로 소포가 하나 큰 게 왔는데요. 네. 주식회사 향진 유통의 김병주 과장님께서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따 올라와서 나눠드릴게요. 이거 우리 팬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스마트폰용 이어폰 아니에요? 저는 못 쓰는. 그러네요. 우리 이승우 PD는 아슬아슬하게 못 쓰게 됐네요. 안타깝네요. 슬픔이. 아남전자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좀 맞나요? 네. 남전자를 OEM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매일. 맞아. 근데 이분은 그 향진유통이라는 회사를 폐사라고 폐사. 이게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그 인사할 때 근본 폐사에서는 무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하면서. 원고 보낼 때 제 졸고를 뭐 어쩌고 그렇지. 맞아. 야, 저희 회사 졸고라고 보낸 적 없잖아요. 전 한 번도 없어요. 어. 저희 명작은 저희 최고작인 40일을 보냅니다. 뭐 이렇게. 맞아. 저희 회사 주 향진유통에서는 아남 이어폰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요거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네요.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연소님. 그래 앞으로 상품 당첨되면 그 사연 당첨되는 분들한테 올해도 하나 보내주죠. 그럽시다. 아남전자가 정말 잘 만들어요. 최고의 전자회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병주 과장님. 오디오 쪽에서는 좋은 회사였죠. 전에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병주 형일까? 형이야? 형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까? 33. 동생? 33. 그래. 8일. 뭐 하여튼 33. 8일 봅니다. 우리 동생 병주 동생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왜냐면 과장이잖아. 대기업에서 과장이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리거든. 그래. 그렇게 봤을 때 38일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와이프는 엄청 빨리 존경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존경해야 돼. 자 다음은 1월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메일을 보냅니다. 새 형님들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일지 모르겠지만 명대사 특집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슬아슬하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대표적으로 몇 개 꼽아주셨어요. 부당거래에서 유승범이 했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렇게 셋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아는 대사는 명대사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대사가 명대사인 거예요. 그 부당거래 그 대사는 기억나시죠? 두 번 해드려. 기억나시죠? 그렇게 명대사. 그렇게 명대사. 역시 명대사하면 베를린의 접대하라우. 접대하라. 오부시 접대하라. 오부시 접대하라. 그런 게 명대사죠. 이거 아직 명대사가 아닌 걸로. 저 오늘 하게 될 영화 일대 종사에서 명대사 하나 따로 메모해 왔어요. 너무 인상 깊은 명대사.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 일대종사와 왕가희 특집을 할 거잖아요. 여기 저 1월님께서 중경삼님의 명대사.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내 역시 사랑은 그 명사 아닌 걸로 뭔지 알죠? 만년으로 하고 싶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명사 아닌 걸로. 네. 그래, 유통기한 그거. 네. 아닌 걸로. 이외에도 많죠. 한번 추억에 남는 명대사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터미네이터2에서 알비백 이거 명대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분노의 용례에서 유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거 명대사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들 내가 네 애비다 이거. 이런 거 명대사 아닌 거예요? 해운대 내가 네 애비다. 박주문의 뭐 인생의 초콜릿 박스라면 이거 명대사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것도 명대사 아니고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대사. 명대사 아닌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1월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아슬아슬하게. 아니요, 안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니야 아슬아슬한데. 아슬하게 떨어졌네요. 리얼리 굿 아이디어. 안타깝네. 벗으로 시작해. 오케이 말이.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 자 다음은 로사 지난번에 그 로사라는 분 요번에 그 메일 폭풍이던데 최로사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인들과 사람들이 맹렬히 메일을 보내셨는데 장난 아니야. 그분들이 이제 약간 단체 카톡방 이런 게 있는 굉장히 이렇게 연대가 잘 돼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 이번에 로사 친구분이 로사 친구라는 아이디로 그 김은종 PD나 이분이 둘 중에 하나가 거기 단체 카톡방에 좀 들어가시죠 가입해서. 그러고 싶다 정말. 저도 카톡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목 이게 다 김은종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김은종이 가입하는 걸로. 김은종 가입. 저는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시네타운을 알게 된 핑퐁핑의 친구입니다. 어렵지? 그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읽은 거 석션 어쩌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고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소개 메일의 석션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이분이 바로 그래요. 그 주인공 석션녀야. 제 상대 역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시네타운에 대한 열정이나 다른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김은종 PD에게 한 말씀 드리죠. 지난주 저의 석션 키스 사연은 김은종 PD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않았다면 로사 웃으며 넘어갈 일이 되었을 테지만 마지막 메일입니다. 최로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왜 그랬어? 그녀는 저에게 자시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익명으로 소개될 줄 알고 핑퐁핑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에 쓰여진 가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녀의 이름을 김은종 PD께서 친절히 읽어주시고 여기에 이재익 PD와 이승훈 PD는 여러 번 곱씹어 주셨지요. 최로사 본명인 거죠 결국. 그렇지. 본명. 최로사. 사연 내용은 사연 작성자가 최로사인 것을 안다면 최로사 씨의 최측근들은 누구나 그 석션녀가 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저도 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친구의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로사 씨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을 모두 나가게 되었고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을 남긴 채 이제 너희들과 친구를 못하겠다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사연에 크크크를 너무 많이 쓴 것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크크크는 3개만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그 단체 카톡방에 그 최로사 씨가 빠진 자리를 김우종이 채우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딱이네. 그냥 이렇게 하죠. 그 최로사님과 그 최로사님의 친구분인 석션녀가 화해하는 자리가 있다면 김은종을 파견하겠습니다. 오케이 파견. 제가 그 필스노 우르켈 고고. 171주년 오. 한정판은 들고 고고.
가서 너 혼자 다 먹고 그것도 다 그분들은 카스 먹고 그분들은 아슬아슬하게 카스 드시는 걸로. 자, 김은정 PD님, 떠난 친구 로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석션녀로 만든 그 남자를 맞디스함으로써 저는 친구 로사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디스 컨트롤 비트 다운 좀 받아주시고요. 디스 들어갑니다. 자, 석션녀 디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뒤로 싸다만이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대박이다. 서다만이기도 했고요. 썩게 하려고 물구나무까지 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한 다음에 키스했는데 그건 몰랐나 봐요. 라고 하면서 강렬한 디스. 요! 디스! 조! 자, 만약에 이 뒤로 싸다만 씨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디스 꼭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다만 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야, 우리 석션녀의 야, 맞디스.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네. 흥미진진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 석션녀가 이렇게 디스를 함으로써 이제 로사와 석션녀는 다시 화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김은종 PD가 가는 걸로. 필스너 우르케를 들고 가는 걸로. 오케이. 로사 친구 우리 석션녀 근데 화해하십시오. 김은종 PD 최로사 씨가 김은종 PD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 석션녀가 김은종 PD 스타일 것 같아요. 이재 PD한테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물어볼 필요 없어. 난 로사. 이름 로사잖아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한 게 역시 있어. 제가 외국과 약벌과 이런 걸 무시하는. 굉장히 좋아해. 서희만 왜 너 고개 끄덕끄덕하니? 너 왜 그래? 내가 그래서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올브라인 나왔다고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유, 정확히 알고 있네요. 서희민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야, 너 아까 사과했지 승훈아? 뭐? 너 아까 사과 한번 사과했어. 했지? 더 이상 그리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게 공범은 지금 영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캡틴 필리스 편을 듣고 있는데 라면서 공준호 씨께서 딴 공 씨야. 걸로? 지족 부력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가 보지 뭐. 사과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래요. 도덕경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도덕경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다.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거 딱 한 구절 하는 거죠? 또 공범 봤잖아요. 공범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나?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지적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애타게 찾았던 영화는 트로픽 선더라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제보 메일 보고 주셨습니다. 알았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화 들어가시죠 이제. 좋네요. 알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아니고요. 1대 종사만 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청취자 여러분, 배우 김윤혜입니다. 상처 많은 소년 소녀의 아픈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영화 소녀 11월 7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1대 종사 올 여름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콩 영화고요. 무려 왕가희 감독의 영화고 무려 출연진이 양조위, 장찌, 송혜교. 물론 송혜교 씨는 이름은 3번째 나오지만 네. 그래요. 뭐 씬 숫자나 비중으로 볼 때 한 13번째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설마 했다. 네. 에이, 나오겠지. 후반부에서 뭔가 하겠지. 나오겠지. 설마 했는데 심지어 그 영화 중반부 이상에서 회상 장면에서 한번 나옵니다. 플래시백으로 한번 나옵니다. 어쨌든 3명이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 뭐 장첸, 자오번산, 왕경상, 장지림 같은 또 깨알 같은 우리 훌륭한 배우들이 자리를 해준 영화입니다. 깁니다. 무영화 영화치고는 굉장히 긴 편이에요. 2시간 조금 넘는 길이고요. 자, 이 스토리가 사실 우리나라와도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태평양 대전을 한참 치르고 있을 때 일본이 그 이제 막 중국 땅에 쳐들어가고 막 이런 내용 만주국 세우고 만주국 세우고 후위를 이제 관동국 저 세우고 막 이럴 때랑 맞닿아 있어요. 만주국을 세우고 관동군을 막 거기 설치하고 이럴 때 맞닿아 있어요. 그 오래 전부터
이 그 무술 이름 막 이 무슨 법 이런 거 다 얘기 안 할게요. 오래전부터 중국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나중에 네가 하세요. 그게 알겠어요. 헷갈리니까 무술을 쭉 연마해오고 있던 무림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파가 이제 양조위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되고 또 다른 문파가 바로 마삼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장지림보다 마삼이 편할 것 같아요. 이름이 마삼 트리오 아니고요. 마삼입니다. 그 마삼이라는 녀석이 이제 또 한 문파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문파의 딸이 장지인 거예요. 그 문파의 고수의 딸이. 아니 근데 마삼은 저 장찌인의 문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찌가 이제 그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를 이어받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의 바람은 그렇잖아요. 딸이 또 험하게 이 강호에서 겨루기를 망설이시니까 이제 마삼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일단 두 문파만 얘기합시다. 뒤에 우리 일선천은 후에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문파끼리 서로 무술을 겨루고 그죠. 강호를 서로 겨뤄보는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세네, 했었는데 니네가 세네. 그런 걸 하는 와중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만주국을 세우고 관동군을 이제 파견해 가지고 중국 땅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불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뭐 침략을 받고 연변 사건이라 역사적 실제 사건이죠. 그럼으로써 이게 풍비박산이 납니다. 네네. 그 문파도 흐트러지고 왜냐면 뭐 아무리 무술 뭐 이런 거 해도 총칼로 뭐 갖다 들이대고 막 쏴 죽여버리는데 왜 나만 합니까? 양조위는 심지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인데 네네. 아이들 둘 다 잃게 되고 굉장히 큰 비극이죠. 네. 아내와도 뭐 사별과 비슷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기입니다. 그 와중에 장찌인은 자기 문파에서 무술을 이어받은 마삼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삼이란 놈이 일본군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함께 밥 먹고 수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등을 돌리고 일본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괘씸하죠. 장찌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놈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런 놈에게 우리 문파가 계승되는 것을 절대로 눈뜨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마삼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삼과 이기죠, 장찌가. 네. 사실 이게 뒤에 이제 회성으로 나오는데 전 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대 순으로 먼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뭐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의 지배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죠. 일본의 그 천황이 또 항복선언하면서 예. 이제 만주국도 없어지고 관동군도 철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홍콩이라는 곳으로 배경이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또 다른 되죠. 장소, 또 다른 시간으로 이 문파의 계승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양조위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지내냐면 그 동네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그런 뭐 동네 유지 비슷한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무술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 워낙 무술을 출정하다 보니까 존경도 받고 뭐 유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젊은 친구로부터 대접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냅니다. 도장의 사범님이 된 사범이죠. 거죠. 예. 그리고 장찌는 원래 의대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의대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일선천이라는 또 다른 무림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장첸이죠. 장첸 결혼을 할 뻔하다가 이제 뭐 파혼 비슷하게 왜냐하면 마삼과 겨루고 네. 문파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장찌는 거기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답게 의원을 해요. 약방을 하죠. 약방을 하며 살고 있고 또 똑같은 그 홍콩에서 아까 얘기한 마삼 있죠. 나쁜 새끼는 또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일본군의 등을 업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장찌한테 한 방에 가는 거죠. 지게 돼가지고 문파를 자기 입으로 이제 내가 졌다, 네가 가져가라 하고 문파의 그 권위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찌와 결혼을 할 뻔했던 일선천 장첸은 네. 거기서 이발소를 해요. 이발소. 네. 이발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생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 세 명의 인물이 처음에는 마치 그 정토 극영화처럼 쿵푸 영화처럼 펼쳐지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실화와 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까지 들면서 조용하게 자신의 그 길을 가는 세 명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 사이에 러브 스토리가 살짝 있어요. 그죠. 양조위와 장찌가 서로 이제 무림의 고수들처럼 네. 마주치고 스쳐가는 와중에 장찌가 유부남이었던 이 양조위에게 네. 연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양조위 또한 장찌에게 싫지는 않았던 거죠. 네. 하지만 그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서로 이별하게 되는 받아들이지 그런- 않았어요. 집에 송혜교가 있으니까요. 그런요. 그래서 뭘로 그런 봐도 송혜교가.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뭘로 봐도 송혜교가.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조위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잘못된 잘못된 선택을 했네. 에이. 뭐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토리가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 일선천이랑 저 장찌가 약혼했다고 그랬는데 뭐 안 했다는 증거도 좀 했다는 증거도 것도 없고. 그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장찌인은 무슨 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 네. 일선천을 만나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네. 둘이 연애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 그러니까- 장면 나오죠. 그 피 흘리고 있을 그거 때 도와주는 장면. 그거를 로맨틱하게 일본군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이렇게 그때 웨이트를 이제 덮으면서. 처음 만나서 뭐 연애를 하게 됐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알 수 없네요. 하지만 뭐 하여튼 이건 정말 왕가이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어쨌든 한 걸로. 저는 한 걸로. 그럼. 그래요. 한 걸로 칩시다. 한 걸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정 PD? 저는 일단은 방금 줄거리 소개를 하셨는데 참 줄거리 소개 잘하시는 게 이 영화는 사실은 줄거리가 없어요. 없어요, 이 영화는 2시간 120분짜리 영화인데 거기서 어디 1분을 드러내도 CF에 쓸 정도로 잘 찍었어요. 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메모해 왔는데. 아 진짜? 그래. 그래요. 진짜 120분 중에서 왜 어떤 영화들 보면은 120분 중에서 요 장면만큼은 그러니까 CF라는 게 가장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한 초 한 프레임 찍는데 그쵸. 왜냐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가장 적은 분량을 오랫동안 찍고 음. 그래서 CF 찍는 그 촬영 감독들이 미학적으로는 가장 뛰어나요, 사실은. 왜냐면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적게 찍기 때문에. 영화가 소설이라면 CF는 시죠. 그렇죠. 근데 2시간이 넘는 그거 한번 재미 보더니 자꾸 써먹어. 자꾸 써먹어. 계속 쓸 거예요. 네. 2시간이 넘는 러닝 타임인데 그냥 눈 감고 아무데나 1분을 끄집어내도 그거 갖고 CF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 미학이 뛰어납니다. 그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 출신으로서 네. 정말 쓰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 블루클럽 아세요? 머리 자르는데 네. 남자 그 체인 그 프랜차이즈 이발관이잖아요. 네. 그 이발소 장면 있죠? 네. 그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발사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 백선촌이랑 그 쫄개들이 앉아 있고. 일선천이라고. 일선천. 갑자기 100으로 늘리지 말라고. 99나 갑자기 플러스를 시키고 있어. 100이네요. 네. 제이가 너 형한테 기본기만 배우면 넌 충분히 일선들이 쫙 개성할 앉아 수 있고, 있겠다. 그 이제 다이다이 붙들어 온 놈이 있는 거야. 너는 좀 이따 저 의자에 앉게 될 거야. 대사가 딱 나갑니다. 하고 그 새끼가 완전 막 조터져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딱 카피가 한 줄 딱 나간 카피가 남자라면 여기 밑에 블루클럽. 너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지? 괜찮다. 요런 거 한 1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상 미학이 뛰어나요. 또 하나는 난 만두 CF도 한 만두, 심포 만두 CF. 보신 분이라면 다 알 수 있겠죠? 어느 장면을 쓰고 싶은지. 네. 그래요. 또 동물원 광고도 있어요. 동물원 광고. 그 원숭이 달고 다니는 사람 계속 보여주다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동물원? 서울랜드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야, 200개 찍겠는데? 근데 그 방금 원숭이 장면도 얘기했지만 그 원숭이 동물 촬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진짜 만화로 100% 구현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그 이렇게 돌리는 동작 하나조차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100% 구현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야. 일단 저는 그 촬영에서 너무 압도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촬영이 뛰어났던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네. 두 가지가 최고예요. 이 영화는. 슬로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는 이 영화만큼 슬로우가 많이 나온 영화는 본 적이 없어. 또 하나는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긴 기차가 등장하는 영화예요. 뒤에 둘이 싸우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한 20분 싸우거든요. 기차가 계속 지나갑니다. 20분 동안. 설국열차보다 더 길어요. 딴 건 몰라도 설국열차보다 한 10배는 긴 걸로. 제가 이거를 갑자기 영화를 하게 돼서 다운을 받다 보니까 찾으려니까 없어가지고 올레 TV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랑 같이 봤어요. 12세 관람 가더라고요. 애랑 같이 둘이 이렇게 소파에 비스비 누워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기차가 계속 지나가? 기차가 계속 지나가. 아니 근데 기차 장면에 그 CG 어설프지 않았어? 뭐 그런 부분은 있죠. 뭐 머리 살짝 달리고 막 이러는 거.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과장이 많아요. 슬로우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못 놓으면 빗방울이 10초씩 보이죠. 빗방울이 싹 떨어지는데 탁 쳐가지고 슉 날아가고 막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되는데 근래에 본 고속 촬영 중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잘 고속 찍었죠.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실력 과시하듯이 예.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그런 슬로우가 많이 들어가고 기차를 제가 웃기려고 얘기한 건데 이 정말 과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차 기차처럼. 얘기를 제가 아까 짚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잘 찍은 영화 너무너무 잘 찍었잖아.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화 예를 들면 설국열차 정도만 돼도 그냥 그런 기차 장면 나왔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데 이건 너무 잘 찍은 영화라 그 기차 장면이 너무 눈에 띄는 거야.
비껴갔어야지. 그 정말 촬영 얘기를 아까 김원정 PD가 했는데 100번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가의 영화구나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왕가의 영화들이 대부분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경산에 무슨 스토리가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 잘 없어요. 좀 잘난 척하는 말로 파편화돼 있다고 그러죠. 파편화돼 그러니까 있죠. 굉장히 등장하는 파편화돼 있죠. 인물들이나 내용들이 파편화돼 가지고 그냥 알 수 없게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다닐 대학 때는 해체주의 데리다 나오면서 정말 너무 많이 들었죠. 세미나만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세미나 어. 하느라고 막 무슨 기억나죠? 옛날 추억 만들기 방이 7개 있으면 5군데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세미나를 하고 있어. 모더니즘으로 바라본 뭐 최인훈의 어. 광장 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았지 그때. 그때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왕가의 영화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분. 그러니까 90년대를 상징하는 두 가지 키워드라 그러면 왕가위와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99호학번인데 그 당시 뭐 청춘 드라마를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하루키 상실의 시대하고 그렇죠. 저기 동사소독 중경삼님 동사소독. 포스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대학 생활에서는 그 두 가지는 빠질 수가 없는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왕가위는 이게 왕가위 스타일이구나. 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왕가위가 나름 영화 쪽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한 거예요. 획을 그리고 그었죠.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 짓을 20년째 아직까지 하고 하고 있어요.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루키하고 왕가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키는 90년대 하루키 소설하고 지금 하루키 소설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한 느낌이 있다면 왕가위는 여전히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거죠. 방망이를 굉장히 잘 깎고 굉장히 잘 깎긴 하는데 독 짓는 늙은이. 독을 너무 잘 근데 비죠. 아직까지도 너무 근데 아직도 계속 방망이 깎고 독 짓고. 이제는 그냥 기계로 금방 깎을 수 있는데 그 딱 좋은 방망이를 위해 너무 20년째 방망이를 깎고 계시니까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 하면서 방망이를 아직도 깎고 계셔. 방망이는 어쨌든 중요하죠. 그럼요. 지금 비유가 좀 잘못됐어. 방망이 깎아도 돼. 근데 독을 계속 지우면 안 돼. 지금까지. 그 홍어젓 홍어젓 그러잖아요. 왜 홍어젓인지 알아요? 알아요. 왜 홍어젓이라 그래요? 안 가르쳐 주지. 이 새끼, 이 양아치 새끼들. 지금 내가 볼 때 시네타운 나이트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셋이서 나쁜 것만 배우고 있어. 셋이서 각자 나쁜 거 다 배웠어 지금. 점점 하향 평준화되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인간들이. 근데 저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아주 나쁜 거 다 배웠네. 왜 홍어조시냐면 우리 다 조시 하나잖아요. 홍어는 조시 2개예요. 네. 홍어 잡아보면 이렇게 밑부분에 조시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 어부들이 홍어 잡으면은 바로 그걸 쳐버려요 거시기를. 그래서 만만하게 홍어 조시라 그러는 게 네. 우리에게 이 조시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네. 조시 2개면 중요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뭐 없어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홍어는 암컷이 훨씬 비싸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치는 거야. 일부러 쓸모가 없죠. 홍어젓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암컷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비싸게 팔려고. 그것도 네. 그렇고 어부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젖을 쳐버리는데 만만한 거죠. 우리가 방망이는 무슨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방망이는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그건 다 알지. 그건 얘기 안 해도 두 번 말하면 입 아픈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로키 발보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로키 발보아랑 약간 그 괴를 같이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1대 종사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왕가위 감독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조위에 투영시킨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게 돼서 되게 다행이고 안 다룬 게 실수였고 다루게 돼서 다행이고 되게 좋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가장 깊이 든 생각은 앞으로 왕가위 영화는 기대할 게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뜨는 태양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노을에다가 다음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왕가위가 마지막 그동안 영화 인생을 이렇게 집대성에서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왕가위 영화에 기대할 게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일까? 이 연문의 일생이란 그러니까 일대 종사라는 말 자체가 왕가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화계에서의 왕가위를 자신이 스스로 부르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키 발보아 이후로 실베스타 스텔론한테 아무도 이제 뭔가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런 마찬가지로 왕가위에게도 앞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2046 이후에는 네. 계속 퇴보와 답보 네. 이런 상태를 갔는데 거의 10년간을 네. 9년 10년을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이유는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 촬영이 너무 또 잘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비돼서 음. 더 이상 왕가이에게 무언가 컨텐츠적으로 내용적으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딱 그런 느낌이 딱 강렬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조위보다는 거기 나오는 저 궁보3 있잖아요. 궁보3이었나요? 궁보3이었던 것 같은데 그 노인이 은퇴식을 치르잖아요. 명대 싫어죠. 그게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찍는 왕가의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음.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왕가이가 90년대 이런 걸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얼마나 꿈 같겠어요. 자기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럼 쳤지.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었던데 이제 점점 2046 뭐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그냥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기 전에 은퇴식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찍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아서 말하자면 내공을 모아서 마지막 장풍을 쏜 이런 느낌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 그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가 아니라 이승훈 PD 얘기를 들으면서 그 메탈리카를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사실 메탈리카 그 저 같은 골수 팬들은에게서는 마지막 앨범은 블랙 앨범이라고 부르는 그 엔터 샌드맨 있는 네, 6집. 그 앨범 4집이 6집이죠. 에이 4집이죠. 아니지. 처음에 엔터샌드맨 6집이지 이 사람아. 에헤이 이 사람이 왜 자꾸 그래. 킬데몰 1집, 라이더 라이팅 2집, 마스터 퍼페트 3집, 블랙 앨범 4집, 아니, 로드가 5집. 6집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4집이에요 4집. 엔터 아니야. 샌드맨. 마스터 그거 있다. Justice for All 있죠. 하여튼 6집이라니까. 6집이야. 1, 2, 3, 4, 5집이네 5집. 6집인 것 5집. Justice for All이 있는 그 어쨌든 엔터 샌드맨이 네네. 있는 그 5집 앨범. 검은색에 앨범이 밑에 까만색에 배만 밑에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이죠 거의. 그것도 사실 아사무사하긴 한데 어쨌든 골수 팬들은 그 앨범까지는 메탈리카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로드가 나오고 리로드가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앨범부터는 사실은 메탈리카 골수 팬들은 메탈리카라고 치질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하지만 그게 언제냐 하면 1990년이에요. 그죠. 92년 하반세기를 91년. 끝났다고 얘기하는 밴드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음. 꿋꿋하게. 네. 어떻게 왕조위도 계속 활동을 왕가위 네. 계속 활동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그 저스티스 포 올이나 마스터 퍼펫츠 시절에 이 화려한 전성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메탈리카처럼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데 팬들의 호응은 메탈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응이 있거든요. 네네.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들이 공연 세트 리스트 보면 여전히 가장 환호하는 그 그건 스코어들은 딱 그 시절이죠. 옛날 1집, 2집, 3집, 4집, 5집 되고 6집 이후로는 잘 없어요. 로드부터는 잘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처럼 준경삼님과 아비정전에 환호했던 그 세대들은 분명히 다음 영화가 나오면 전 찾아보게 될 것 같긴 그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네. 그건 저도 그런데 왜냐면 메탈리카 앨범을 다 돈 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욕하면서 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는 거지. 아니 기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수용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왕가위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그러니까 메탈리카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데 메탈리카하고 약간 그 결이 좀 다르지만 왕가위라는 이름이 있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88년생 친구가 아니면 91년생 친구들이 이거에 새로 왕가위란 그 브랜드에 유입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쉽지 거죠. 않아요. 굉장히 이- 어려워. 그렇게 되기는 정말 가능성이 적고. 보면 그게 있어요. 저 뭐 네이버 리뷰나 이런 전문가 리뷰 있잖아요. 평론가들 리뷰 보면 되게 격찬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말하자면 김은종 PD랑 비슷한 김은종 PD 우리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왕가위 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왜냐면 격찬하는 거고. 아비정전 만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모든 게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준경삼류, 뭐 동사서도, 화양연화 뭐 맞아요. 화양연화, 뭐 모든 타락천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주고 가는 게 있죠. 어. 깔아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90년대생, 80년대 후반생들은 그냥 보면은 뭐야, 또 하는 거죠. 뭘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찍냐 불편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왕가위가 정말 영화 감독 중에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10년을 넘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가위 정도 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건데 가이리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음, 가이리치. 스타일리스트라는 거는 시대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면 시대가 넘어가 버리면 자기의 스타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음 스타일로 넘어가야지.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메탈리카가 떠오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재 PD는. 저는 보는 내내 계속 이명세 감독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명세 감독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렇죠. 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세 감독도 한때 그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뭐 네. 첫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았죠. 뭐 인정사정 인정사정까지는 올 너무 거 좋았죠. 거기까지 어떤 그 쫙 차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최근 작품들은 어떤 이거와 같은 답보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강동원 나오고 했던 그 M이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이거는 너무 자기 만족. 그게 바로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스타일을 넘어가 버리면 시대가 바뀌어 버리면
더 이상 스타일리스트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말하자면 뭐 왜 처음에 텔레비전 TV 시대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무성영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조지 발렌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게 아름답지 않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컨텍스트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보면서 계속 저는 메탈리카 5집 앨범 블랙 앨범을 떠올렸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흔히 말하는 짱깨 네. 감독 중에 인터내셔널하게 네. 인정을 받은 감독 중 3명이 떠오르거든요. 네. 오우상 감독, 네. 이안 감독, 네. 그리고 왕가위 감독인데 그들 나머지 둘에 비해서 사실 90년대만 해도 그 둘에 비하면 왕가위는 진짜 농담해. 진짜 아우지 장난이지 장난. 근데 지금의 이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 뭐 비교하긴 굳이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안 감독은 이안이 넘버원이죠. 뭐 넘버원이죠. 그리고 사실 그 오우상과 비교해도 왕가위는 이미 약간 퇴역 장군 같은 느낌이 들긴 네네. 하죠. 뭐 제 그- 저만의 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 생각이 얘기 좋아요. 메탈리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 건데 그 90년대 8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본조비라는 이름은 정말 개무시당하는 이름이었어요. 어디 가서 본조비 듣다 그러면 기집애 같이 뭐하니 그럼 뭐 듣니 그런데 본조비 듣는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뭐, 진짜 뭐 최소한 메탈리카 저 슬레이어 병- 정도는 저 들어야 병신 새끼 러너웨이 지금- 듣는다, 네. 뉴저지 듣는다 이러면 씨발놈이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장난치니? 안 끼워주고. 이제 와서 살아남아 있는 건 본조비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와서 월드와이드하게 새로운 수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는 거는 본조비 하나 딱 살아남아 있어요. 사실 아이러니한 노래들이 거예요. 되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귀에 착착 감기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묻히는 개무시당했죠. 근데 어. 그렇게 말랑말랑한 밴드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밴드들도 다 다 무너졌거든요. 죽었어요. 사실. 다 죽었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본조비라는 거는 참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조비는 어쨌든 간에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음악적 이 색깔을 바꿔나가면서도 이런 걸 예를 들면 처음에 올웨이즈 나왔을 때 장난하냐 이랬거든요. 뭐 물론 글로벌하게 메가히트를 쳤지만 아니 저게 록그룹이 할 노래냐 이런 소리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선 참 본조비가 살아남아 있다. 메탈리카보다 본조비가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이제 무술 영화다 보니까 무술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 보면 이제 유명한 무술가 여기 나오는 일대종사라고 할 만한 무술가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게 이제 황비용, 뭐 그다음에 곽원갑, 연문 뭐 연문.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연문에 관련된 영화 견자단이 나왔던 영화 네네. 이승훈 PD 다 봤죠? 예. 어땠어요? 1, 2까지 좋았죠. 그 견자단이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게 오락 영화로서 어떤 충실한 그런 느낌? 오락 영화로서뿐만 아니라 연부는 그냥 영화로서도 훌륭한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전 이 영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내러티브가 훨씬 풍성하잖아요. 훨씬 풍성하고 사실은 저는 그쪽 연문 쪽이 훨씬 더 와닿아요. 이건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뭐 이렇게 뭔 소리야. 폼 잡았지. 어. 폼 좀 잡았지.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그거였어요. 무술을 굉장히 잘 찍었어.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무술을 전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무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같은 거를 잘 안 보여줬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한때 무술 공부를 좀 했을 때만 여기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무술권이 무술이 영춘권. 영춘권, 형이권, 팔극권이 세 가지 원법이거든요. 그 영춘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절권도로 이어지는 이소룡의 무술 절권도로 이어지는 이제 그 영춘권인 거고 원래는 이제 여성들이 했다고 그러는 영춘권 얘기가 있고 형이권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데 악비라는 그 송나라 때 장군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 금나라하고 싸운 그 진해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장군이 계신데 계시죠. 그분 때 만들었다 그런 이런 그 약간 북가권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권법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남방 계열 남권과 북권이 있는데 네. 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공 위주의 권법이고 호흡법과 이런 참장애에서 나오는 위력을 중시하는 권법이고 그 북가권 같은 경우에 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공을 중시하는 권법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그 형이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 권법이고 팔극권이 나오는데 이게 팔극권이 되게 독특한 권법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그 90년대에 일본에서 어떤 그 마스다 류지라는 그 분이 글을 쓰고 요시와라 후지히데라는 분이 그림을 그려서 권아라는 그 주먹권자에 아이아자 그걸 쓰는 그 권법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봤어요? 본 걸로. 여기까지. 본 걸로. 그래. 본 걸로 합시다. 한 걸로. 공범도 봤는데. 그럼 뭐. 그 만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드래곤볼 정도 히트를 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무술이 팔극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극권이 굉장히 유명해. 정말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이 만화가 중국까지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도 팔극권이 열풍이 불고 막 우리나라도 팔극권이 열풍이 불 정도로 되게 팔극권이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일격필살, 그러니까 두 번 때리지 않는다, 한 방으로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의 거기도 보면 일천선의 무술이 나오지만 두 번 치는 장면이 없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팔극권에 뭐 맹호경파산, 리문정주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일격으로 다 죽이는 거. 뭐 맹호 뭐라고요? 맹호 경파산이라고 하는 맹호 경파산. 경파사. 그다음에 뭐 님은 정주고? 리문 정주. 님은 어디에? 나는 님은 정주고. 난 님을 위한 님은 정주고. 님을 위한 정주고 떠난 님아. 님은 정주고 나는 몸주고.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천선의 무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팔꿈치 쓰는 기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팔꿈치 쓰는 기술이 대부분 리문정주 아니면 외문정주인데 팔꿈치는 더블 드래곤이죠. 팔꿈치는 더블 드래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무술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이게 왜 발 움직이는 장면 나 발이 정면을 향했다가 이렇게 측면으로 약간 비틀어지면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걸 이제 진각이라고 하거든요. 진각에 의해서 이제 전사경을 활용해서 팔꿈치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예전까지는 풀카트로 보여주느라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움직임과 이걸 보여주니까 풀카트로 보여주느라고 무술의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게 되게 신선했다는 거죠. 무술 촬영이.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 북두신권은 어디 무술인가요? 북두신권은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세기말 권법이죠. 아포칼립틱한 권법으로. 세기말이 돼야 나오는 거고요. 아포칼립틱 마샬 아트인 걸로. 근데 사실 북두신권이 이제 몇 년 전에 외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전이 이제 조상들 얘기인데 그게 상해에서 이제 북두신권을 하는 걸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뿌리가 아주 없진 않네요. 네, 근데 아주 존망했어요. 무술가들을 보면 여기 아까 무술가들 말씀드렸는데 연문도 그렇지만 부유한 가문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왜 이게 부유한 가문 출신일 수밖에 없냐면 고급 권법을 익히려면 도장에 다니는 걸로는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법의 이 학습 원리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권투나 유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유도나 권투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녁 때 도장 가서 2시간, 3시간 운동 빡세게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 권법이라는 거는 좀 그거하고 다르게 생활 전체가 권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형의권을 익힌다. 내가 팔극권을 익힌다. 내가 뭐 통백권을 익힌다 함은 내가 통백권의 방식으로 밥을 먹고 통백권의 방식으로 숨을 쉬고 통백권의 방식으로 잠을 자고 통백권의 방식으로 떡을 치고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외우는 야, 설마 떡이 통백권의 떡이 그렇게 좋아? 통백떡 터진 거야. 통백떡. 설마 나 잠깐만. 난 궁금해. 농촌떡이다. 설마 진짜 궁금해서 너 어느 지점에서 터진 거야? 아니 떡에서 터진 거야. 떡이 터진 거야? 나는 팔극떡이다. 아니야. 떡춘권이다. 떡춘권. 우리 춘권이라고 하죠. 춘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떡춘권.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가 춘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춘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생활 전체가 여유롭지 않으면 권법을 익힐 수가 없는. 왜냐하면 되게 무술을 잘하는 예를 들면 연문 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아침부터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야, 막 같이 자고 막 그래야 돼?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거를 생활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농사 짓다가 벼베기 하다가 어. 저녁 때 3시간 정도 연마한다고 되는 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고급 무술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정에서 쓰는 무술인 거고 고급 무술을 익히려면 반드시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무술가 중에 부잣집인데 어렸을 때 몸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무술가들 중에 그 집은 유복했으나 어렸을 때 몸이 약하여 부친이 무술을 가르쳐줬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 몸이 약한 애들이 태어나면 무술을 익혀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게. 옛날에는 대를 잇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한 아들이 태어나면 무술을 가르쳐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지상 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있으니까 얘가 돈 벌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네. 왜 뭐 공부하는가 그 책도 추천을 했지만 네네. 읽은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었어요. 공부도 안 돼. 뭐. 이 공부라는 게 우리 쿵후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쿵후가 공부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하니까 못 믿겠네요. 수빈이가 말했으면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니까. 흔히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단어 외우고 이게 공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학 풀고. 근데 중국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공부라는 거는 문무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것도 공부인 거예요. 일체면. 그래서 쿵푸라는 말이 공부란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화 한 권을 추천드리면은 이게 되게 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거의 절판된 데다가 헌책으로도 거의 없는데 세이버 캐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세이버 캐치라는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SF 시대인데 그 시대에 실전된 무술 팔괘장 그때 거기서는 이제 전설의 무술이 팔괘장 여기도 나오는 팔괘장으로 나오는데 팔괘장이란 무술을 찾기 위해 버리는 내용인데 거기서 왜 부자들만이 고급 무술을 익힐 수 있고 이 무술을 지키기 위해선 부자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팔괘장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팔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태극이 사실은 8괴에서 4괴를 뺀 거잖아요. 그 보키 씨가 처음에 그 중국의 사망호재 중에 하나. 윤복효? 네, 그 윤복시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만드신 내가 마냐. 외로우실 때. 그 보키 씨가 이제 처음에 8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 제갈량의 팔진도라든지 이런 걸로도 많이 이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극기란 형태로 남아 있는 이걸 가지고 8괴 그 건곤감리 이거 그 8괴를 뭐 현숙 씨 안 나오나? 건곤감리 현수요. 입금됐나 확인해봐라. 그래요. 현숙 씨 보고 싶네요. 편지 오래됐네. 정 많은 분이야. 그 여기 잠깐만 나오는 현숙 씨랑 저희 셋이 다 친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한번 모십시오. 한번 모시자. 그래요. 그 여기 나오는 무술가 중에 사실은 유명하지만 여기는 되게 분량이 조금 나오는 분이 그 대사형 있잖아요. 그 아내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그 대사형이 사실은 이존이라고 그 형이권에 굉장히 고수로 유명. 반보분권이 거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반보분권이야 분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수인데 그분도 사실 나름대로 되게 전설적인 얘기가 많은 애국자에다가 중국 무술계와 중국 그 나라 전체에 되게 공헌을 많이 한 무술가인데 여기서는 분량이 되게 조금 나오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 일선천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맥락 없이 들어가 있는 어떤 느낌이 느낌이 좀 드는데 들어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장찌와 일선천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편집하다가 덜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좀 말이 되네. 저도 그나마.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갑자기 생략가 과거로 돌아가서 갑자기 걔를 구해주고 걔가 떠나고 뭐 이런 부분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고 홍콩에 오게 되고 일선천도 홍콩 오고 또 하나는 이 구조적으로 볼 때 보세요. 네. 양조위와 장찌가 둘이 나누는 그 멜로디스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둘이 뭐 연인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네네. 막 연실을 읊어준 네네. 듯한 구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클로즈업도 많이 나오고 둘이 막 얼굴이 거의 붙은 장면이 굉장히 오래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장찌는 자 일선천이 장찌의 연인이 구도라고 제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네. 양조위가 아내를 떠나오잖아요. 불산의 아내를 놓고 떠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양조위도 임자가 있었고 네. 장찌위도 임자가 있었던 거야. 네. 일선천이라는. 네. 그렇게 되면 구도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맞죠. 거예요. 예. 양조위는 아내를 떠나오고 네. 장찌위는 약혼자와 파혼을 정혼자와 하고. 파혼을 하고. 그러면서 멜로가 있다면 둘이 정말 이어질 것 같다가 결국은 서로 그 무인의 일을 가는 네네.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선천이 연인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그렇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 맥락을 그러니까 이 해석을 안 해줬다는 거죠. 편집이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 아니면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지 그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선천이 현재 스코어는 좀 겉도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왕가희 맞아요. 감독이 사실은 왕가희 감독이 대낮에나 잔뜩 찍어놓고 편집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좀 막쭉 찍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찍어. 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요번에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 양조위하고 사이가 틀어졌대요. 그러니까 양조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훨씬 적었던 거죠. 양조위는 영춘권을 4년을 익혔대요. 이 영화 찍으려고. 근데 분량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우리 그 왕가희 감독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요. 막 찍는 점이 비슷하네요. 근데 왕가희는 편집을 하고 우리 편집을 안 한다는 거. 너네 왕가 이름이 왜 왕가인 줄 알아? 편집을 잘해서 왕가이야.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구만. 가위지 킹가위. 킹시죠. 킹가위. 가위 너무 편집의 야, 왕이야. 멋있다. 편집의 야, 왕이야. 존나 이 섹시해. 사람. 왕가입니다. 야, 너는 섹시한 게 아니라 그냥 섹스해. 너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섹스하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은 왕가이가 일단 장첸한테 던진 거야. 시나리오도 쓰기 전에 응. 야 너 같이 할래? 예, 형 같이 할게요. 그래 놓고서 야 이 새끼 같이 한다는데 여기 없네. 여기 없나 없다. 없을까? 여기 이런 없네.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무술 장면으로서는 그러니까 다들 그 처음에 비 올 때 양조위 장면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팔극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서 그 참장이라고 하는 전 참장법도 옛날에 익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집에 혼자 참장 막 30분씩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팔극권 하는 것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게다가 장첸 같은 경우는 그 팔극권 여기서 영화 찍느라고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전국 팔극권 대회 나가서 우승했대요. 진짜 웃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무술은 그 장찌 씨가 보여준 그 모피권. 모피코트 입고 무술하고. 야, 그 모피코트가 보통 정말 모피 봤냐 그거? 이만한 그건 털을 진짜 달고 표범털 같아. 정말 저 표범 두 마리 업고 하는 무술 같아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이한 감독의 와우 장룡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비교가 많이 되죠. 많이 예, 돼요. 근데
뭐 굳이 평가를 여기서 잔인하게 하자면 와우 장룡의 잽도 안 된 영화지. 잽도 안 그러니까 되죠, 사실은. 와우 여러 가지. 장룡이 그저 그런 훨씬 영화는 훌륭한 영화인데 모든 장면이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와우장룡은 일가를 이룬 영화잖아요. 예, 촬영도 그렇고 이제 근데 다만 이 무술 감독은 원화평이라는 공통된 무술 감독을 썼어요. 근데 둘 다 마찬가지 그 무술 감독을 원화평 감독 썼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랑 킬빌의 감독도 하셨죠. 예. 근데 모든 게 와우 장룡이 한결 나아요. 한결이 아니라 뭐 두 결 나아요. 훨씬 나은데 다만 한 가지 그 액션 씬에서 어떤 멜로를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조위와 양조위와 장치 사이에 그 액션이지만 멜로 같은 그 느낌만큼은 그거 하나만큼은 일대종사가 낫다. 야, 나는 진짜 보면서 진도 모피를 입고도 쿵푸가 가능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야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장면이다. 정말 진도 모피 입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구나. 왕가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군가 24수가 가능하구나. 남녀간의 그 묘한 그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멜로 장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쓸쓸함. 잘 찍고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걸 무술에다가 녹였더라고. 저는 근데 사실 무술 영화로서는 그 와우 장룡보다 이 영화가 좋았던 게 장면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저는 무술 영화에서 와이어 쓰는 게 별로거든요. 와이어 쓰면은 그 신체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파워존이라고 부르는 고관절 쪽에서 결국 모든 무술이 나오는데 이게 저 와이어를 쓰면은 고관절이 전혀 저 자세로 쳐서는 힘이 안 그렇죠.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와이어를 쓴 장면이 제가 보기엔 한 2장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저 누구냐 장찌하고 양조위하고 싸울 때가 두 번째 나온 거 처음에 어디서 나오더라 하여튼 거의 계단 씬에서 네, 그거 거기서 말고 좀 한번 쓰이고. 그 전에 한번 나오는데 그렇게 와이어를 쓰는 순간 무술 영화의 리얼리티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술 촬영 장면으로서는 이 영화가 위에 있는 게 아니 그거는 제가 무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 그래도 그나마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술 영화로서는 이게 되게 저는 좋은 영화였어요. 그 예를 들면 또 뭐야 그 장첸이 이렇게 무릎치기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되게 진짜 아프겠다. 그 와우 장룡의 경우에는 아플 것 같지 않잖아요. 거기는 뭐 약간 느낌이 그런 무협 몽환적이죠. 몽환적이 무협지나 뭐 무협 만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나죠. 그래서 저는 무술 장면, 무술 영화로서는 이 영화가 좀 더 뛰어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우장룡은 설령 무술을 하다가 누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보고 있어요. 죽어도 뭐 깊은 계곡에서 누가 다시 이렇게 후 하면 다시 막 하고 다시 막 살아나는 그런. 김문종 PD는 그 견자단의 연문하고 비교하면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저는 워낙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네. 영화 보는 네, 네. 자체가 다 중요 촬영 중요하다 그러고 아니. 왕가위, 다 중요해. 가위가 중요해. 다 중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대종사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1분을 빼도 CF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제가 그런 평가를 내린 거는 네. 그건 찬사이면서 동시에 다시 말하면은 비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견자단의 연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저는 훨씬 좋은 낫지 영화 않았을까. 견자단의 연문 같은 경우는 연문이 완전 공처가로 나 천하제일 공처가 스토리예요. 어떻게 힘이 있죠. 그 둘의 그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쵸. 그 네. 이야기에 힘이 있죠.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를 따지자면 저는 견자단의 연문이 위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재밌었고요. 일단 재밌어야 돼. 이 영화 그렇게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지루하지. 왜냐면 그 애가 같이 보다가 중반 이후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뭐 지 혼자 막 놀다가 와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거 보고 아직도 기차 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기차가 그 설국열차라고 굉장히 긴 기차야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이재익 PD는 견자단의 연문은 보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사실 무술가로서 견자단이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무술하시는 그 양조위 선생님이나 우리 장찌희 선생님보다는 몇 수 위죠. 참 놀란 게 이 우리 그 정서임 작가가 이제 그 자료를 가끔 뽑아주잖아요. 이렇게 항상 뽑아주죠. 네. 그 자료를 항상 뽑아주는 자료를 제가 가끔 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왕가희 감독이 영화를 겁나 많이 찍었어요. 막 야, 근데 난 별로 내가 왕가희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10개가 넘네 왕가희 영화 본 게. 그래요. 참나 진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동사서독 받고 열혈남아 안 봤어요? 아비정전, 타락천사, 중경삼림. 동사서독 받네요. 동사서독 받고요. 동사서독 받고요. 동사서독 받네요. 저는 열혈남아, 동사 받고요. 서독 받고요. 아비정전, 동사서독, 중경삼림, 타락천사, 해피투게더, 화양연화, 저 2046, 그 다음에 이번 1.4 9개네 9개. 마이 블루베리 나이스 봤구나. 10개구나. 이야, 참 많이 봤네요. 저는 그나마 중경삼님은 오다가다 좀 보고 가긴 한데 중경 봤어요. 쟤는 중경 봤어요. 중경. 중 봤어요. 지금 경도 못 갔어.
그 보면 장찌가 이제 아까 두 분 한 약간 놀랐던 게 다들 송혜교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전 장찌를 선택할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장찌가. 아, 진짜. 정말로요. 정말 장찌는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정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정말로. 날아다닌다는 표현 쓰잖아요.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르타 나는 그래서 내내 이해가 안 갔던 게 장찌가 저렇게 뭐 들이대는 건 아니지만 이 전문용어로 시내루를 계속 주잖아요. 이 정도까지 시내루를 주는데 양주희가 안 넘어갔다는 건 그건 견자단의 업무를 보면 이해가 가요. 봤다니까요, 그 영화도. 견자단의 업무를 보면 막 이해가 안 가? 아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마지막 이런 대사를 해요. 양조위가 이제 다 조용 이제 시대가 조용해지고 홍콩에서 이제 각자 이제 생업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을 때 갑니다. 장찌가 하고 있는 그 병원으로 의원으로 가죠. 가서 딱 점잖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그 군가 64수를 다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양찌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적어왔어요. 당신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 말을 했다면 한바탕 한 후에 만두를 드리려고 했어요. 살사문을 지난 다음에 살사문. 정말 이 대사를 본 누가 여러분 요런 게 명대사입니다. 이런 명대사. 요런 게 명대사예요. 한바탕 한 후에 만두를 드리려고 살사문, 했어요. 살사문. 정말, 요런 게 명대사예요, 여러분. 정말 장찌 정말 섹시했어요. 그 대사 살사문은 하는데. 소중합니다. 그 거기 보면은 저 궁보삼하고 둘이 이제 결혼 그 떡을 뭐 지혜를 겨룬다면서 떡을 쪼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유 떡이라 그래 월병을. 병이 떡병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떡병? 똑똑하지 좀 마세요 지금 아침부터. 서임이 지금 입술을 깨물고 좀 참고 있어. 그 떡을 쪼개는 거 의미가 뭐였을까? 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럼 뭐 의미를 물어봐요. 떡인데. 떡을 치는 거지. 떡인데 무조건. 떡을 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나중에 연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받아주니까 내가 연결을 잘 못 시키겠네. 이따가 내가 이걸 매끄럽게 연결시켜주지. 그래. 가위로? 왕가위로? 그 왕가희 감독 두 분은 좋아하시니까 왕가희 감독의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하면 이 영화 어떤가요? 똑같아요. 정말 왕가위는 그렇지 않아? 정말 비슷해. 이게 질감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한결 같을 수가 있나? 그 사실은 왕가희 감독하면 재밌는 게 중경삼님이 되게 빅히트작이고 정말 유명한 작품이지만 근데 이게 왕가위 감독 영화 쭉 보면 중경사님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당시는 중경삼님이 제일 히트를 쳤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코믹한 게 동사소독 찍다가 뭐 예산이 떨어졌나 제작이 중단되는 바람에 잠깐 그 사이에 찍은 영화가 중경삼님이잖아요. 정확해요. 규모 예. 자체도 굉장히 작죠 중경사님만요.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방금 말한 게 맞는 게 제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미술 시간에 네. 공을 들여서 그림하고 쉬는 시간에 물감 남아서 5분 동안 그림하고 했는데 그게 뒤에 걸린 거야. 맞아. 그런 2시간 경우 동안 굉장히 그림은 아예 그냥 꼽히지도 않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그래서 이게 동사소독 찍다가 이게 워낙 예산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간 제작이었어요. 네네. 이거 무협 영화였는데 이것도 이거 찍다가 잠깐 찍은 게 중요선인데 이걸로 빵 떴잖아. 아까 메탈리카 얘기를 했지만 메탈리카 정말 끝내주는 명반들 1, 2, 3, 4, 5집까지 있는 그 명반들을 보면 대부분 막 투어 버스에서 작곡하고 술 먹다가 5분 만에 작곡하고 이런 노래들이 다 명곡이에요. 그런 노래가 마스터 오브 퍼펫츠 막 원 막 이런 노래들인데 그 뒤에 앨범들 보면 막 1년 반 동안 스튜디오에 모여서 작업을 했는데 노래 개똥이야. 역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동사소독 같은 경우에 저는 이랬는데 왜냐면 제가 워낙에 국민학교 때부터 무협지를 열심히 봤어요. 막 영웅문, 뭐 소강호, 뭐 저 뭐야 그게 뭐지? 하여튼 김용 거, 뭐 고룡 거, 뭐 양우생 거, 뭐 가리지 않고 국산 오죽하면 무협지를 썼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되게 유명한 누군지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감독이 동사서독 하면은 이게 영웅문에 나오는 두 명이거든요. 동사하면 황약사라는 이제 우리 동사 황약사 선생님과 서독 구양봉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구양봉 그 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공 저 뭐죠? 그 주성치 영화 쿵푸어슬에 나오는 그 한마공의 이제 달인이고 동사 황약사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졸라 재밌겠는데? 그 둘이 주인공 외전 같은 난 영웅문의 외전인 줄 알았어. 이게 웬걸 봤더니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 멜로 하고 있었어. 황약사랑 구양봉이랑. 아니 그러니까 멜로를 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 그 영웅문에 보면 황약사랑 구양봉은 다 노인이거든요. 여기서 멜로를 해요. 대실망했죠.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송혜교 씨가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명실상부한 톱스타인데 너무 여기 적어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구나 싶었었어요. 처음에 영화를 보기 전에는 네. 송혜교 연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무슨 얘기할 게 송혜교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서임 작가가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발 씻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짧긴 짧더라 뭐 이런 느낌. 여배우의 길이는 아니더라.
제가 컬투쇼 할 때 그 우리 송혜교 씨가 왔었어요. 네. 와가지고 게스트로 와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사진 한번 찍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이 영화 캐스팅들 다 어떠셨어요? 송혜교 보고 다 좋았어요. 어... 왜냐하면 아까 그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놈의 슬로우를 조금만 덜 썼으면 기차 5분만 줄였으면 송혜교와 양조의 관계 그리고 장찌와 일선천의 그 애틋한 관계를 조금만 더 이렇게 눌러줬 저기 잘 보여줬으면 깊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영화가 속된 말로 재미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너무 파편적이에요 정말 이 둘의 관계들이 다. 근데 그 연문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견자단의 연문하고도 뭐 비교하게 되지만 사실 연문이라는 무술가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무술가라는 느낌이 양조위가 너무 살려주질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양조위의 캐스팅도 사실 아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왕가희 영화하면 양조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연문의 뭐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부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양조위는 무술가라기보다는 식민지 지식인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스팅은 아무리 제가 양조위를 의천도룡기 때부터 좋아하지만 좀 별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김은정 들었어요. PD는 캐스팅 어땠어요? 저 일단 송혜교가 분량이 굉장히 적어서 깜짝 놀랐는데 불만스럽진 않았을 것 같은 게 정말 왕가희는 여배우 얼굴은 정말 끼깔나게 찍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찍었죠. 너무 최고예요. 뭐 CF처럼 찍어주니까 막 불만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도 제가 옛날에 TV 한밤의 TV연에 2년 하는 동안 맨날 술자리 가면 물어보는 게 누가 제일 예쁘냐고 그래. 그렇죠. 여배우 중에. 그 당시 탑스타는 다 만나고 다녔으니까. 근데 항상 제가 했던 얘기가 송혜교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하나만큼은 아까 짧긴 짧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만 그냥 여기 바스트샷만 딱 놓으면은 송혜교만큼 예쁜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방금 그게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해요 그럼? 방금 그 양조위에게서 나오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조위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주름이 좀 자글자글하면서 그 지난번에 그 영화 있죠 왜? 그 굉장히 파격적인 정사신으로 유명했던 영화. 새끼. 그 새끼에서의 이미지가 계속 투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의 그 이미지 있잖아. 새끼에서 나왔던 그 이미지들이. 참고로 저랑 송혜교 씨랑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머리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참 혜교 씨 이쁘죠? 저도 혜교 씨 참 좋아하는데요. 술 먹은 다음 날이라 아예 뭐 치안이 슬쩍 손 얹고 강제로 찍은 사진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혜교 씨 참 이쁘네요. 그 양조위 씨는 진짜 그 유약한 이미지 때문에 이 연문이라는 사람의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좀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아까 지적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지만 견자단의 그 강인한 이미지라고는 아예 밖으로 그냥 거꾸로 그냥 가가지고 이런 애를 한번 써서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그럴 거면 싶다라는. 그냥 가상인물로 갔어야지 연문을 하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상인물로 갔으면 별 무리 없이 이런 무술가도 있었겠거니 하는데 연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미리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성훈 어린이가 PD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에는 양조위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정통 무술인으로 출연했던 영화가 많지가 않아요. 없죠. 하지만 장찌인은 의천도룡기에서 의천도룡기 장무기역으로 나오면 되니까 20편이야 비디오가 20개야. 거기서 막 건곤대나 쓰고 난리나. 장찌인은 멜로 영화에 나와도 남자친구가 잘못하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매달 꽂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출연작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좋았던 그 캐스팅 중에 좋았던 게 원숭이. 연기 잘하더라. 내가 찍어봐서 알잖아. 그 정도면 거의 탑급이야. 그러니까 그 요즘 정도면 보통 원숭이계의 로버트 드니로야. 탑 모델 이런 얘기 하잖아. 탑 동물. 탑 동물 배우. 나는 원숭이 좋았어요. 관련해서 이 영화에 또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기차신에서 모피코트 입고 진도모피 입고 딱 한판 붙어요. 붙는데 이제 그 마삼이 얘기합니다. 또 그 원숭이 어깨 얹고 딱 나오잖아요. 부하가 딱 나오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숭이 노름이야? 너무 대사가 너무 멋있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숭이 노름이야. 자,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생각도 나고. 지금은 어느 때인데 지금. 나라가 이꼴인데. 나라가 이 지경이네 지금 연애 지금. 어디서 원숭이 노름이야? 원숭이 자, 여기서 잣잣 가죠. 짠. 원숭이랑 그 할아버지는 하지 마라. 나는 아니야 그 원숭이 엄마랑 할아버지. 나는 하나 있어요. 뭐야? 마삼과 송혜교. 그건 뭐. 보통 이런 식의 그 구도에서는 가서 복수합니다. 인정? 보통 복수해. 그럼 복수하지. 딱히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마삼이 불산에 갔어. 딱히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이건 무리해.
아 우리가 예 100%지. 자, 김은중 PD. 뭐 그 나오잖아. 그 금루 있잖아. 금루. 네. 금루에 나오는 그 아줌마들 아가씨인지 다 올자죠. 올자. 올자. 금루에 나오는 아가씨들과 거기 나오는 그 아저씨들 올자. 여기도 뭐 한 저는 그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 그 지금은 그 광고가 허용이 안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술이라든지 콘돔이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만약 그 업소를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요 영화로 또 한 CF 한 5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짜리 영화잖아. 여기서 CF 한 10편 나온다. 막 업소에서 그 아가씨들 그 무술한 장면 나오잖아요. 쫙 찍어 한 20초 정도 쫙 보이죠. 막 슬로우 들어가고 클로즈업 들어가고 막 때려. 그다음에 그 무엇을 상상하든 딱 선릉역 2번 출구 디자이어 막 이런 거 와. 어때? 그 무엇을 상상하든 요거 판권만 사면 CF 10개 나온다. 우리가 사까 돈 모아서 그러니까. 가지고 사자. 프로덕션 하나 차릴까? 사자. 우리 프로덕션 이름은 일대종사야. 어떤 저기 의뢰가 들어와도 다 일대종사에서 광고를 만들어. 저는 몇 개 있는데 대부분 뭐 다 장거죠 뭐. 장쯔이하고 일선촌, 그건 뭐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양조위하고 당자. 장쯔이. 요게 요게- 사실 좀 까리해요. 요게 저는 안 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잤다고 봐요. 왜냐면 둘이서 나는 그 대사 되게 좋아하는 대사인데 그 연애에 관한 수많은 그런 그 아포리즘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강도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우리 오빠는 상남자라서 일주일에 뭐 하루에 연락 2-3번밖에 안 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오빠가 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남자라도 여자가 좋아지면 일주일에 하루 연락 10번씩, 20번씩, 100번씩 그럼요. 합니다. 이재익 PD는 매일 루비콘 강을 건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 하여튼 저는 레테도 자주 건납니다. 자꾸 까먹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국에 있는 말이었구나. 네. 마음이 있으면 강도 건너리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국 말이었구나. 중국에 있는 어떤 이야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외국 말인 줄 알았는데. 김종 PD 양조위와 장쯔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못 잤다. 아슬아슬하게.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거의 갔어. 거의 뭐. 서다만? 어? 서다만? 아니 그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둘이 자제한 거야. 뭐냐면 방콕? 뭐 뜨다 말다. 하여튼 그러니까 야 수제비냐? 그러니까 수제비. 야, 예선이 포트냐? 떠오른다. 포트? 극도의 어떤 그 절제의 미학이 살아 있는 거지. 소희미가 거기서. 수제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 후회가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다는 등 막 개소리 떨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점프컷 되면서 둘이 밖으로 나와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잤던지 안 잤던지잖아요. 그 사이에 자려고 했는데 못 잤다가 난 아까 제가 그 메모장에까지 메모해온 그 대사가 가장 유력한 근거예요. 기억나시죠?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한바탕 한 뒤에 만두를 드렸을 텐데요. 하는 게 이거 초면에 이런 데서 하기 힘듭니다. 한 번 좀 잤으니까 한바탕이나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만두에서 약간 난 흔들린다. 왜냐면 이 만두가 쌍화점 아시죠? 쌍화점이 만두 가게예요. 이게 만두가 묘한 이런 메타포가 있다. 우리나라 좋은 영화 있잖아요. 만두 부인 속 터졌네라.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모든 음식 중에서 여자 가슴과 가장 비슷한 음식이 왕만두예요. 아니 소희미. 만두에서 소희미가 부인식 좋아하는구나. 수제비에서 빵 터지고 왕만두에서 빵 터지고. 설마 이거 끝나고 명동 칼국수 가자 오빠랑? 그래서 왕만두 시켜놓고 먹자고. 저는 사실 아까 김은종 PD가 얘기한 그 아저씨들과 금루 기녀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저는 금루 기녀들과 궁보삼이 다 잤어요. 근데 궁보삼이 제일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건드렸는데 거기 보면 왕과 궁녀처럼. 그렇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밖에서는 허허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수도 있다고. 차를 대접하지만 그게 뭐냐면 이존의가 혹시나 한두 명 정도가 이제 그 금루 기녀들을 건드리면 궁보삼은 허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는데 이존이가 가서 죽이는 거죠, 이 새끼.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금루 기녀들은 이제 아무도 안 건드려. 보면 거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딸을 이런 데 데려오실 수 있냐고 그동안 안 데려오시다가 그때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뒤를 쫙 따르는 장면이 전형적인 그 구도예요. 그래서 궁녀다 말하자면. 그렇죠. 왕을 섬기는 그래서 궁녀다. 아까 제가 연결해 드린다고 그랬죠. 떡이 부서져.
내가 가진 명예를 다 너한테 넘겨준다고 그래. 야, 인정. 인정, 그 인정, 인정.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명성을 다 너에게 넘겨준다고 그러잖아. 금루기녀들이 다 내 거다라는 이 새끼 명성을. 내 떡. 야. 이승우 왕자 진짜 왕갑이네. 왕갑이네. 아니, 진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야. 월병이 그 떡이거든. 부서뜨리고. 이 내 떡을 네가 뺏어갈 땐 뺏어가 봐라. 그래. 뺏어간 거야. 인정한다. 못 뺏은 줄 알았는데. 와. 말하자면 거기는 2차집이 아니네. 거긴 2차집이 아닌 걸로. 완벽해.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아구가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왕갑이네. 그래서 훌륭하다. 보면 저는 또 장찌하고 저 양조위하고 앉았다는 근거가 양조위가 아버지의 여자를 다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찌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댐비지 못했던 거죠. 맞으면 아버지 여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아버지 같은 존재, 최소한 숙부 정도는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숙. 그래서 댐벼들지 못했던 거지. 그럼 뭔가 그 더 땡길 것 같은데. 당숙이랑 자긴 좀 까리하죠. 더 땡길 것 같은데. 아이, 쓰레기야. 저희가 뜨다마에서 이딴 소리 하지. 그 앞에 저 자기 소개 잘라주세요. 쓰레기는 제가 하는 거. 그건 뭐 쓰레기가 저는 그냥 수제비 정도로 그리고 할게요. 마지막 이제 건더기 잡자 정도로 마삼하고 장찐이 잤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갔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셋 다 1인 걸로 찾아갔어.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씩 웃는 거죠. 근데 그때 송혜교는 당황하거나 울지 않아요. 이미 예고했던 자기가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볼이에요. 별점은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정말 2시간 넘도록 화려해. 눈이 즐거워. 그래서 보는 맛이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그 반대로 보는 맛만 있는 것 같다는 게 그죠.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가장 놀라웠던 그 한 줄로 얘기하자면 진동호피를 입고도 무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뭐 저기 뭐야 혹시 협찬 받았어요? 자꾸 진도모피만 그렇게 협찬하냐? 아니, 아니 진도 말고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정확히 얘기할게. 그나모피? 요새 박진도 씨랑 술 먹으러 다닌다. 야간 열차. 근화에서 좀 싫어할 것 같아. 근화도 갑시다. 계속, 근화. 그래. 근화 갑시다. 뭐 팬디 정도 하지 팬디. 팬디. 그래요. 오케이. 팬디 입고도 무술을 할 수 있다. 저는 별점은 4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좀 왕가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옛 추억, 애정. 애정, 원래 메탈리카 세 세 번 하는 개인데, 걸로. 그리고 보지말 드리고 싶고요. 영화가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이게 볼 만큼 땡기지는 않아요. 2시간이 좀 지루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보지말 드리고 싶고, 이 영화를 정말 만약에 정 왕가의 팬으로서 보시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왕가의 팬이시라면 옛 추억을 반추하면서 보시는 걸로 권해드리지 새로운 어떤 왕가의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닥 좋은 영화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노땅들이나 좋아하는 영화에 말하자면 우리가 벌써 노땅 됐구나. 우린 개노땅이야. 저 2달 있으면 40이에요. 씁쓸하다. 저는 김은정 PD랑 똑같아요. 별점 4개 드리고요. 보지말 드릴게요. 그 별점 4개는 그 마지막 거장의 떠나는 모습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장이 마지막으로 자기 힘을 다 모아서 하나 시원하게 보여주고 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촬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왕가의 스타일은 맥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노땅들이나 좋아하는 거라는 거지. 말하자면 옛날 노래 들으면서 역시 노래는 옛날 노래가 좋아 하면 이딴 소리 하는 전 영화 평론가들 이렇게 평론 쭉 별점이랑 평론 굉장히 잘 줬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노땅들끼리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그런 느낌이지. 노래는 역시 김정구 선생님의 두만강 푸른 물에 이거야. 이게 뭐 그렇게 후진 영화가 아닌데 후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이미지와 스타일로 가는 영화가 맥히는 시대가 지나간 지 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요새 스타일로 맥힌 영화가 없지 않나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스타일 가지고. 미국 쪽에는 있죠. 예를 들면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일 있잖아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건 사실 원작이 있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스타일이 없다는 건 아닌데 스타일로 가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왕가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스타일만 가지고 가는 거죠. 제일 저는 느낌이 좋았던 건 가이리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리치가 10년 스타일로 전에. 가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식으로 이후로는 참 없어요. 그쵸? 스타일로 가는 영화라는 게 이제 없어요. 그때 이제는 점점 내러티브가 점점 중시되고 있는 영화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가이리치 이후 잘 없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엔 만화 중에도 스타일로 가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이거 내용이 뭐야? 그럼 내용은 없는데 인기가 있는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나저나 가이리치는 뭐 합니까 요즘? 뭐 마돈나한테 다시 껄떡대고 있나?
아니 어쨌든 우리보단 잘 살아요. 위자료만 해도 어우 몇백억을 받았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보단 잘 살아요. 가이리치 기사도 우리보다 잘 살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좋았던 점은 이 무술을 찍은 장면이 제가 되게 제가 영화를 찍었다면 아마 이렇게 무술 영화를 찍는다면 이렇게 찍었을 거다라고 생각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뭐 그게 다르는 거가 제일 아쉬웠던 점이에요. 오케이. 왕가인 더 이상 이제 가위질 외에는 기다릴 게 없구나. 약간 그러면 저 영화 찍어도 돼야 안 돼요? 아니 찍으셔야죠 그래도. 아. 이 정도 찍었는데. 승리가 많이 너그러워졌어. 아니야. 좋아. 공범 찍은 감독님은 더 이상 찍으시면 안 돼요. 소작품인데 젊은 친구인데. 이제 딴 일 하세요. 그래서 한 편만 더 찍는 걸로 합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찍으세요 그럼. 그래. 오 인정했어. 와! 다음 작품 차기작 확정. 우리 아자! SA 피처스의 이승훈 대표께서 SH라고 SA는 뭐야? SH 피처스 이승훈 대표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자. 자, 다음 작품 쓰셔도 다음 됩니다. 주 영화 저희 지금 디스커넥트라는 영화 추천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못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데 뭐가 좋으세요? 아니 카페에 디스커넥트를 니네가 지금 나를 김기를 보게 했으니까 디스커넥트로 반가해라라는 카페 글이 굉장히 많아요. 가볼까요? 근데 개봉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주는 개봉관이 좀 있다 싶으면 디스커넥트고요. 개봉관이 좀 없다 싶으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있어도 찾아볼게요. 음. 근데 야, 정말 너무 없으면 진짜 예를 들면 그래요. 마진콜 예전에 마진콜 수준으로 마진콜 없으면 못하니까 만약에 이재익 PD가 지금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데 김포 CGV를 김포까지 찾아간다. 가야 되면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너무 그 정도가 아니고 뭐한 열대 군데서 한다. 이수 시네마까지 간다. 그러면 하는 걸로. 이수에서 본 영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영화. 얘기했잖아 그때. 사이드 이펙트. 이수에서 하여튼 봤습니다. 그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언젠가는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영화 너무 좋죠. 다음 영화. 주에 디스커넥트가 될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숫자 19예요. CINETOWN 숫자 19 @gmail.com. 메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이 형 단메일 다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제가 읽은 메일 하나 있는데 이런 메일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메일이 많이 줄어졌다고요. 개소리 하지 마 시발놈들. 봤어요? 멍멍. 알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와 하나는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78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